안녕하세요. 사연을 듣다가 저도 신청을 해보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재미없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았거든요. 참 많은 일을 겪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남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름 화목했어요. 제 기억에는요. 물론 자주 다투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기억일 뿐이지 크고 나서는 조금 달랐다는 걸 느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에게는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어렸을 땐 집에 불이 나서 할머니 댁에서 지낸 적도 있고 아버지가 크게 사고가 나서 일을 못 가 밥도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아 어렵게 살 때도 있었고 어머니도 크게 아프셔서 한동안 저희 집이 조금 어두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다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갔을 때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속인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두고 떠났어요. 결국 저희는 아버지와 남동생과 살게 되었어요. 잘 살고 있다가 또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고를 직접 눈앞에서 봤거든요. 아버지가 공중에서 날아가는 모습,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잊고 싶은 기억이지만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네요. 아버지의 장례식 때 오랜만에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는 그때 사람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치면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고 그 뒤로는 어머니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와 남동생은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됐고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없어졌나 싶었는데 남동생이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서도 왔다 갔다 청소년이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니고 대학생인 척 언니들을 꼬셔 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남동생은 또래보다 크고 꽤나 잘생긴 편이라 다들 어른이라고 하면 믿었거든요. 저는 남동생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겠어요. 차라리 술만 마시면 다행이었어요. 어느 날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지 뭡니까? 면허도 없는데 운전이라니. 그것도 술을 마시고 운전이라니. 저희 할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한동안 할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시고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남동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하면 더했지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결국 남동생은 집을 나가게 됐고 그 뒤로는 남동생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의 마음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남동생은 저보다도 여린 친구인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네에서 지낸다는 게 어렸을 때는 참 창피한 일이었어요. 저는 물론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가족을 볼 때는 많이 부러웠었어요. 남동생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 삐뚤게 나갔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려 삐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조금 젊은 편에 속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저도 할머니와 사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늘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한다며 늘 당당하게 사셨어요. 남자 앞에서 기죽은 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있어 우상이었죠. 할머니는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처음부터 돈가스 집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식당을 하나 하고 있기는 했는데 제가 할머니 돈가스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돈가스를 팔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바로 돈가스 집을 열어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손님이 늘더니 가게 평수도 늘려버렸지 뭡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이 저희 할머니였어요. 하고 있던 식당도 잘 되고 있는데 돈가스 집마저 잘 되니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돈가스 집에 집중을 하고 싶다며 다른 가게는 팔았고 오로지 돈가스 집만 하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동생이 집을 나가지 않았으면 부족함 없이 자랐을 텐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떠난 사람 기억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저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노래를 하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현실은 차갑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돈만 주면 키워주겠다는 사람도 있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데뷔를 꿈꿨지만 결국 제 꿈은 그저 꿈으로 남아버렸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돈가스를 팔아야 하나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서울살이는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처음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제일 후회하는 만남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제 눈에 너무 잘생겨 보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때는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남편을 보러 회사에 갈 정도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어요. 친구들과 저는 딱이라며 잘 되길 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고 저는 이 기회다 싶어서 주말에 밥을 먹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영화도 보자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저희는 빠르게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친구들에게 남편을 소개해주는 날이 왔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어디 빠지지 않고 키도 크고 어디 하나 빠질 곳이 없었어요. 저는 빨리 친구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남편을 보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빨리 더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정말 남편에게 빠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저처럼 후회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남편 놈을 사랑한 게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마냥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저희는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친구가 남편과 술을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쯤이면 다들 눈치를 채셨을까요? 네. 그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방으로 된 술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간 사이 친구와 제 남편이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저는 술 기운에 잘못 봤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요. 지금이라면 남편과 친구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나왔겠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너무 무서워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남편과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애써 모르는 척을 했어요. 술 기운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제게 술을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기 싫었지만 알겠다고 하고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나, 네 남자친구 만나고 있어. 그날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고 있어 라는 겁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봤어요. 어? 뭐라고? 만나고 있다고, 네 남자친구. 순간 저는 머리에 피가 쏟으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손에 있는 소주잔을 들고 친구 얼굴에 부었습니다.
그런 친구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친구 남자친구를 뺏고는 당당하게 말을 한다니 이건 무슨 생각일까요? 다들 이해가 가나요? 바로 저는 가게에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남편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가서 바로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실까? 참아요. 이 자식이 뭐 잘못했어요? 바람이라도 폈나? 네. 네? 아이, 미친놈아! 남편 친구들은 하나둘 남편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잘못했어. 그때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남편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랬으면 그때 친구와 있었던 일도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일은 제 마음속에 품어두었습니다. 이 일도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지요. 친구와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남편과 결혼 약속을 잡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바람을 피고 결혼 약속을 하다니.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결혼 전 임신을 해버렸거든요. 어느 순간 속이 좋지 않고 생리도 하지 않아서 혹시나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이더라고요. 결혼 약속을 하고도 믿지 못해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었는데 임신을 해버려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임신 소식과 함께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에 많이 긴장이 되었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남자만 있는 집안이라 제가 오니 딸 같다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했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래도 시부모님은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뒤 아주버님이 큰 동서를 데려왔는데 학벌 좋아, 외모 대, 집안 좋아.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니 저는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심지어 아주버님과 도련님 사이에 저희 남편은 골치 아픈 자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아주버님과 도련님은 짝이 있다고도 못 들어봤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아주버님과 도련님은 대기업에 능력이 있고 자기 일 제대로 챙기는 사람들이라 걱정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 사랑스러운 장남이 결혼을 하는데 꽤 괜찮은 집안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희는 시부모님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차라리 관심 바뀌면 다행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과일 내와라, 상 차려라, 설거지해라 시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무렇지 않게 했을 텐데 큰 동서가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그러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싫은 게 뭔지 아세요? 큰 동서였습니다. 살살 웃으면서 뺀질뺀질 거리면서 돌려서 말하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러 오지도 않고 온다고 해도 제가 다 차려두고 나서 와서 밥만 먹고 음식만 싸들고 가더라니까요. 늦게 왔으면 설거지라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심지어 큰동서가 저보다도 나이가 적어서 더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더 얄미운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모양인지 그냥 탱자탱자 놀고 술이나 마시고 있더라고요.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저는 시어머니와 치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어찌나 심하던지 처음 저를 좋아해 주시던 시어머니는 잊지도 않았어요. 저는 얼른 도련님이 좋은 아가씨를 만나 큰동서보다 좋은 사람이 들어와 큰동서도 이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능력도 되고 학벌도 되어 빨리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니 제 바람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을 하다 보니 더는 일을 하기가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했습니다.
집안일만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일을 하다가 집에 있으려니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반찬을 좀 덜 만들었더니 남편 놈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일렀는지 시어머니가 반찬을 들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신경 쓸 거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 하고 있냐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남편 뒷바라지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보면서 자기 아들이 살이 빠진 것 같다며 그러지 말고 이것저것 해먹이고, 그리고 남편은 갓 지은 쌀이 아니면 잘 안 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밥도 짓고 국도 매일 다르게 끓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매번 야근해서 밖에서 밥을 먹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몸도 안 좋고 입도 또 심해서 요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너만 임신해봤니? 나 때는 시부모님 다 모시고 살아서 힘들어도 매일 새로운 반찬, 국은 기본이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게다. 제가 그 한 소리 했다고 시어머니는 더 많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인종을 누르더니 그 다음은 그냥 열쇠를 달라고 하지 뭡니까?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건 그렇다고 하니 자기가 도와주는 건데 뭐가 싫냐면서 화를 내시고는 남편에게 집 열쇠를 받아가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가더라고요. 아니, 연락을 하고 오면 좀 괜찮겠지만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한 소리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연락을 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왜? 뭐 죄 지은 거 있니? 그건 아니고 가끔 씻거나 약속이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휴, 그래. 네가 그렇다는데 늙은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겠지. 알겠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불쌍한 척을 하면서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어머니가 알아 누우실 정도가 됐어? 시어머니께서 알아 누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심하게 이야기를 했나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나는 어머님한테 그냥 연락을 하고 와달라고 한 거밖에 없는데 당신은 내 말도 들어보고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무슨 네가 뭐 잘못 이야기했겠지.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심하게 이야기한 건 없는데 그걸 아들한테 이르고 그 아들은 자기 엄마 말만 믿고 아내에게 한 소리를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과 더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만 이야기하자고 그랬어요. 이것 봐, 불리하니까 말 돌리잖아. 아, 그리고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장사할 거야. 부모님도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알아. 갑자기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둔다니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남편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주변 지인의 말을 듣고 장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장사를 해서 제가 잘 알잖아요. 장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요. 저희 할머니는 그만큼 똑똑하시고 돈도 제법 굴릴 줄 아는 사람이라서 성공했지. 아닌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벌어 살거나 망하기 쉬운 게 장사잖아요. 그걸 남편이 하겠다니. 저는 눈앞이 아찔했어요. 남편은 고깃집을 운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깃집은 망했습니다. 이제 곧 출산할 텐데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술집을 차렸더라고요. 다행히 술집은 좀 됐는지 남편이 술집을 한 뒤로 좀 떳떳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술집을 한 뒤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오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술을 마시더라고요. 지인이 와서 한잔했다. 아는 사장이 놀러와서 한잔했다. 등등 핑계도 많았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찌질해진다는 겁니다. 결혼 전까지는 몰랐어요.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남편의 모든 모습은 결혼을 하고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자격지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님과 도련님이 좀 잘났거든요. 반면 남편은 그냥 평범하고 때로는 좀 사고도 치는 사람인데 그게 약간 자기한테는 상처였는지 잘난 사람을 보면 욱하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술만 마시면 자기도 이제 사장이라면서 아주버님과 도련님을 욕하기 바빴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 들어야지 계속 그러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짜증을 냈더니 갑자기 문을 쾅 닫으면서 집을 나가는 겁니다. 남편이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남편 놈이 시댁에 가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시부모님에게 한 번 더 미움을 받고 말았죠. 결혼 생활은 그렇게 평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요. 남편의 장사도 조금 안정적이고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잘 커가고 있었어요. 저도 슬슬 일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가게를 이을 생각이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큰 가게를 운영하는 게 자신이 없어서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고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게 일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었는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금방 퇴근 시간이 됐고 할머니는 수고했다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이 가게를 저한테 물려줄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꿔봤습니다. 골칫거리 남편이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 뒤 남편 놈이 제 뒤통수를 세게 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여기저기 잘 다니더라고요. 바빠서 남편이 무얼 하든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더니 가끔은 다른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남편이 향수를 뿌릴 일도 없고 술집에서 일을 하고 오면 늘 술집 냄새에 쩔어서 들어오는데 유독 깔끔한 차림에 좋은 향까지 내며 늘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저는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런가요? 아시죠? 촉이 오면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쉬는 날 저는 몰래 남편 가게 근처로 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어느새 카페 마감 시간이 되었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저는 그냥 착각인가 싶었는데 마침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옆집 가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직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웃긴데 제가 직원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서 숨어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카페 사장이 그럼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편할 때마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이 되었지만 30분을 저와 있어줬어요. 그때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팔짱을 끼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 친구와 바람이 난 일이 생각이 나며 또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카페 사장님은 제 손을 잡으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욕을 해주셨습니다. 언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잠시만. 그럼 저기 술집 사장님 와이프가 언니예요? 네. 아니, 우와. 저번에 두 분 다 같이 손잡고 들어오길래
미용실 사장님이랑 술집 사장님이 사귄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기 술집 사장이라는 거 말씀해 주시지. 그럼 이야기 해드렸을 텐데. 사귄다는 건 몰랐으니까요. 카페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이거 사진 찍었어요. 일단 이 사진이라도 가지고 있으세요. 다행히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증거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카페 사장님은 앞으로 자기가 모든 사진을 찍어줄 테니 걱정 말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번호도 교환했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전에도 바람을 피워서 그렇게 울었으면서 이번에도 당당하게 바람을 피다니 아무리 제가 가게에 가지 않았다고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날 저는 커피를 사들고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저 사장님 계세요? 아이고, 사장님 아까 전에 나가셨어요. 사장님 찾으세요? 잠시만요. 연락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전화할게요. 저는 사장 와이프거든요. 처음 뵙죠? 커피 드시면서 일하세요? 사장 와이프라는 말을 하자 술집 아르바이트생은 고장이 난 듯 제게 물어봤습니다. 네? 네? 아내분? 네? 와이프요? 술집 사람에게는 자기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하하하. 순간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들의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남편한테는 제가 여기 왔다는 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술집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가서 남편에게 따져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혼하자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용서라는 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람을 피다니. 그런데 순간 두 번이 아닌 여러 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람을 더 피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더 괘씸한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몇 달 뒤 남편이 먼저 제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남편은 이렇게 못 살겠다며 사랑도 없고 제가 요즘 바빠져서 서로 소홀한 것 같다면서 더는 이 결혼이 무의미하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매번 카페 직원이 바람 피우는 사진을 보내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바람 피운 놈이 이혼을 먼저 이야기하다니 합의 이혼을 하고 그 상간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일단 지금 이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이도 있고 이혼 후 어떻게 살 건지 생각을 해둔 게 없으니 이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혼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할머니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얼굴은 고민이 가득 차 있었으니 할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일 좀 쉴래? 아니요,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럴 때는 쉬는 게 답이야. 뭐 아니면 고민 있니? 아니요. 장서방이 속썩이냐? 이놈이 우리 손녀 속을 썩여? 할머니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이 문제라는 걸 알고는 바로 남편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머니 앞이라 그런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휴지를 들고 와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두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장서방 바람났어. 뭐? 바람? 바람이 났다고 누구랑? 미용실 사장이랑. 옆집 사장이랑. 그러더니 할머니가 화를 내며 당장 남편에게 따지러 가자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망할 놈의 장서방 새끼는 문제가 있을 줄 알았어. 그게 한 번이 아니라고? 이런 쌍놈의 새끼. 할머니,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 이 할미는 네가 뭐라든 도와주마. 할머니 덕분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카페 사람들 덕분에 증거를 많이 갖게 되었고 드디어 결심하게 됐어요. 바로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시댁에 가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밝히고 이혼을 하기로요. 아주버님과 도련님이 보는 사이에서 남편의 치부를 밝힌다면 자존심 강한 남편은 분명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먹고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주방 이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이모. 큰일 났다, 지은아. 놀라지 말고 들어. 주방 이모는 갑자기 놀라지 말라고 듣고는 할머니께서 쓰러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할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는 자기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빨리 가게를 물려줄 생각에 가게 일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던 거고요. 할머니는 하루하루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일 끝나고 매일 할머니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가끔 저희 아들도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할머니가 편찮으신 걸 알면서도 병실에 한 번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상간녀와 놀기 바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생각보다 할머니는 오래 버티셨어요. 가끔은 저와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저는 그 말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머니를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른이 돼서 그렇게 운 건 처음이었어요. 아이처럼 할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울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떠나셨고 저는 할머니의 유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은 할머니 성격처럼 아주 당당하고 멋있게 쓰셨어요. 그리고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손녀 지은아, 장서방은 천하의 쌍놈이다. 할미 말대로 한번 해봐. 장례식장까지 남편 놈은 오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느라 못 온 거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바로 술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은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이던데 바쁜가? 혹시 알아요? 직원은 제 눈치를 보기 바쁘더라고요. 편하게 말해봐요. 저 다 알아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혹시 뭐 이야기한 거 따로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다고는 하지 말고요. 네, 말 안 할게요.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랑요? 그게 혹시 옆에 미용실 사장이랑 간다던가요? 네. 당연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연락은커녕 보지도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하루 뒤 제 연락을 보고 전화가 아닌 문자로 괜찮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뭐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때도 말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할머니의 유언에 적힌 대로
일을 진행시켰어요. 먼저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 생각은 없었지만 할머니가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집을 팔았어요. 집은 제가 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원래 살던 집값은 내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분명 돈을 굴리는데 재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신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할머니께서 꽤나 많은 돈을 물려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외도 증거를 다 모아서요. 남편은 여행을 아주 잘했는지 아주 뺀질뺀질해졌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최소한 걱정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걱정은커녕 피곤하다고 누워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당신 절대 안 된다면서. 아니야, 내가 말 잘못했어.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지금 빚만 가득하지 있는 거라고는 술집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 술집도 장사가 잘 안 돼서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요. 남편보다는 제가 돈을 더 벌고 있으니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게 좋은 선택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고 바로 남편의 외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언제부터? 왜?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언제부터 알았어? 나도 모르지. 당신이 언제부터 바람을 피운지. 그런데 확실한 건 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당신이 그년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할머니 돌아가실 때 뭐 했어? 해외여행 갔지? 그년이랑. 하하호호. 재밌었어?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싹싹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사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더라? 왜 이렇게 밀렸어? 그거 여행 가고 그 여자한테 뭐 해주고 그리고 도박도 하고. 어때? 그래서 돈 없지? 미안해. 그래서 그런데 월세 좀 내줄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리고 그거 내 건물이야. 월세 못 내면 빨리 팔아서 그 돈으로 갚아. 아, 그리고 아마 직원들은 곧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얼른 가게 팔고. 네. 저는 직원들에게 이 가게는 곧 없어질 거라는 말을 했고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는 넉넉하게 돈을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할 거니까 위자료 준비하고 이 집 팔았으니까 뭐 당신 살 집 알아서 구하던지 곧 들어오니까 빨리 나가. 뭐?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왜? 이혼하고 싶다며. 이혼해. 그리고 그 여자랑 잘 살아. 여보, 한 번만 봐줘. 봐줘? 뭘 봐줘? 그거 알아? 나 당신이 내 친구랑 입 맞추는 거 다 봤어. 그때 나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참았어.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아마 친구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모른 척 했을걸? 근데 그러면 당신은? 당신은 계속 친구를 만나고 있었겠지? 그리고 지금도 봐. 내가 몰랐으면 그냥 이혼 안 하고 내 돈 받으면서 살았겠지. 너는 인간이 어떻게 그래? 양심이라는 게 있어?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아들은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알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기회는 없어. 저는 그 말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살 집에 들어갔어요. 물론 저와 아들이 살 집도 구해놨습니다. 아들은 다 이해한다며 예전에 살던 집보다 좋아졌다고 좋아했어요. 다행이죠.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아들도
아빠가 그럴 줄 알았다며 빨리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뭡니까? 그거 보면 할머니 성격을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점점 신들이 내 편인가 싶을 정도로 일이 술술 풀렸어요. 남편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불쌍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카페로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이 상태가 안 좋기는 한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반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제 손을 잡고 사람 좋은 척을 하면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참다가 결심한 거라 용서가 안 되네요. 나를 봐서라도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시어머니를 봐서 용서를 해줄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잘해줬다고 하면 고민 정도야 해볼 법하지만 그런 고민도 사치일 정도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준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처음에 어머니 처음 뵀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저한테 잘해주셔서요. 그런데 있죠? 동서 온 뒤로는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비교하고 잔소리하고. 그런데 뭘 보고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났을 때 붉어지는데 지금 제 말 한마디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화가 났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미안하다는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내가 또 언제 그렇게 비교하고 잔소리를 했다 그러니? 어머니, 그건 그거고.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용서가 돼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면 그게 용서가 돼요? 저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나는 용서했어. 했다고! 카페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카페 사장님도 나와 제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카페 사장님이 시어머니에게 나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또 뭐야? 비켜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손님이 이 손님을 때려서 저희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주시겠습니까? 카페 사장님은 저를 모르는 척하고 시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 사람 시어머니 맞죠? 하여튼 남편이라는 놈이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나 우리 언니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때려? 괜찮아. 덕분에 좀 기분이 풀렸어. 거기서 계속 어머님이랑 이야기했으면 나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 정말로 거기서 끊어줘서 다행이지. 아니면 저도 욱했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저는 이 결혼 생활을 빨리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남편은 그 상간녀와 헤어지고 술집도 팔고 돈도 잃고 빚만 쌓여 일을 해야 하는데 매일 술이나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그 상간녀는 저희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미용실에서 쫓겨나게 됐고 동네의 아줌마들 많은 미용실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미용 쪽에서도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런데 이거는 소문이지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용실을 차리게 됐는데 손님들은 보기 싫다며 상간녀를 욕을 했고 상간녀는 결국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사람들 말로는 그 상간녀가 머리를 잘해서 가기보다는 직원들이 잘해서 간 거라
가서 속이 후련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인지 아주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중간에 남편이 저한테 전화가 와 자기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겁 많은 남편이 죽을 리도 없고 남편이 늘 하던 말이 자기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겠냐 이해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는다니 믿어지겠어요. 물론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워낙 겁이 많아서 그럴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차에 뛰어든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놀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또 뺨을 맞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잖아. 여보. 왜? 맞잖아. 어허, 그만해. 미안하다. 당신이 왜 미안한데? 왜? 당신이 미안하다는 것도 알아? 그럼 나한테는 왜 그런 말 못 해주는데?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기억나나요? 카페에 있을 때 제가 어머님은 아버님이 바람을 피우면 그게 용서가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용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뺨을 맞은 게 놀라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아버지도 바람을 피웠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고는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막 울더라고요.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시어머니를 한 번씩 다 쳐다보았고 간호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꽤 웃긴 이야기죠.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많이 참고 왔다는 게 느껴지면서 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밀쳤지만 제가 한 번 더 안아드리자 흐느끼며 울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셨는지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가슴에 묻고 있었는지 몰랐다. 네? 다 괜찮은 줄 알았어. 괜찮아진 줄 알았지. 그런데 네 말 듣고 괜찮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양반 젊었을 때 내 속을 어찌나 썩이던지. 둘째가 정말 많이 닮았는데 행동까지 닮을 줄 알았겠니? 저희 남편은 정말 시아버지랑 닮았거든요. 그런데 바람기가 있는 것까지 닮았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런 건 닮지 말지. 아니 제가 확실하게 그때 알아차리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혼자라도 아이를 키웠어야 했어요. 때려서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혼을 선택한 건 잘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이때까지 비교하고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일까지 사과를 하실 줄 몰랐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나마 저와 시어머니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바람과 과거 친구와 바람 피운 것도 이야기를 하니 왜 그런 일을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이야기 안 들어주셨잖아요. 어머, 미안하다.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급속도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와 말할 일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행히 남편은 괜찮아졌고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을 만날 일도 없었고 남편을 볼 일도 없었어요. 가끔 남편이 저희 가게로 와서 돈가스를 먹으러 오는 거 말고는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래도 남편이 좀 불쌍하게 끝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남편은 그 뒤로도 바람을 피웠답니다. 뭐 솔직히 이제는 제가 상관 쓸 건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유부녀를 만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 끝나고 매일 술 마시고 없는 돈으로 여자 만나고 다니고 동네에서 소문이 아주 좋지 않게 났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자기가 선택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분명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면 될 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남의 여자나 만나고 다니니 언젠가는 또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 남편이 돈을 빌려달라고는 하지만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단을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이니 차단하기는 좀 그래서 뒀는데 차단을 해야 하나 싶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제 인생 어떤가요?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나요? 뭐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바람 피운 놈은 한 번만 피우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네요. 그리고 요즘 걱정이 하나 있는데 시아버지도 바람을 피웠고 남편도 바람을 피웠으니 저희 아들도 바람을 피울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이 남편을 닮지 않아서 그럴 걱정이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빠를 미워하는 것 보면은 바람 피우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근데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야 남편을 미워해도 상관은 없지만 제 아이만큼은 남편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미워하니 좀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갑자기 하소연을 했네요. 그럼 여러분 이만 끝내겠습니다. 절대 바람 피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번에 남자친구와 좋지 않게 헤어지고 속에 쌓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에 먼저 우리 집안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제 유년 시절은 항상 가난하고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 할아버지께서는 넓은 논밭을 갖고 한마을의 유지라고 할 정도로 존경받는 집안이었는데 하필이면 할아버지께서 친구분의 보증을 잘못 써버린 바람에 현재로 환산하면 수십억쯤 될 법한 집안의 모든 재산을 종이처럼 날리셨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고만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술에 빠져 사셨고 그 때문에 집안은 점점 더 기울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점점 줄어드는 가세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다 간 대학도 가지 못하시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부터 여러 일을 전전하시던 와중 어머니를 만나셨지만 어머니의 집안도 사정이 그리 좋진 않아 살림이 크게 나아진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저를 낳으신 두 분은 그저 근근하게 입에 풀칠만 하며 저를 키우셨죠. 그 때문에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가난이 익숙했습니다. 저는 얼른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바로 취직을 하고자 했습니다. 부모님께선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셨겠지만 집안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부모님께선 제 결정에 크게 반대하셨죠. 유정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대학교 등록금은 네 엄마랑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해주마.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고 대학에 가도록 해.
아니에요, 아빠.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대학 나와도 다들 비슷하게 취직하고 살아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저는 남들보다 더 먼저 취직해서 경력을 쌓을래요. 유정아, 돈 걱정 때문에 그런 거니? 그건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러니까 너는 아무 생각 말고 대학에 갔으면 좋겠구나. 그렇다고 지금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을 억지로 가고 싶지 않아요. 당장 가고 싶은 학과도 없고 말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빨리 어디든 취직하고 일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래요. 제 완고한 결정에 결국 부모님께서는 제 편이 되어주셨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아버지께서는 우연히 지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여관방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곳에 취업하기보다 차라리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관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함께 여관방 사업에 사활을 걸고 매일 일에 매달려 살았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니 매일같이 사업이 잘 돼서 아버지는 다른 건물까지 매입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아버지는 대출까지 받아 아예 호텔을 지으셨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은 물론 어머니의 외가분들까지 호텔 사업에 투자하시며 아버지의 호텔 사업은 가족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며 발전했습니다. 시기마저 너무 좋았던 게 그때는 관광산업이 한창 활발할 때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몰려들던 때였는데요. 아버지는 이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몰려드는 손님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아주 크게 호텔을 증축하시고 다른 호텔들과는 차별화된 호텔 고급화 전략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급 호텔을 꼽는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호텔이 1순위로 나오곤 했죠. 과장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그 당시 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지나 다름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후로도 아버지의 호텔 사업은 쭉 호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당연히 아버지의 호텔에서 계속 일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정아, 이제 우리 집 살림도 좋아졌으니 이제라도 대학에 진학해보는 건 어떻겠니? 지금이라면 아빠가 네 대학 등록금은 무리 없이 다 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아빠, 저는 호텔 사업에 관한 공부 말고는 다른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우리 집 사업뿐인걸요? 그럼 호텔 경영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건 어떠니? 나중에 네가 호텔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려면 지금부터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고민이 생기더군요. 아버지의 호텔 사업을 이어받아 가업으로서 쭉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게 호텔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계속 숙박 사업을 도왔기 때문에 호텔의 모든 일이 익숙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호텔에 머무신 손님들이 기분 좋고 만족스럽게 돌아가시면 저도 왠지 기분이 좋았고 여러 손님께 좋은 서비스를 대접하고 호텔 내부를 관리하는 일들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버지의 호텔을 물려받아 제대로 사업을 이어나가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다시 학업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서점에 들려서 수험서와 필요한 문제집을 사고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서점에서 저는 처음으로 지금의 남자친구와 만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수험서 2권을 골라 잠시 살펴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얼굴선이 부드럽고 선하게 생긴 남자가 절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아까 저쪽에서 책 고르고 계신 모습을 봤는데요. 오른쪽 책이 문제 내용도 알차고 덧풀이도 잘 되어 있어서요. 그 책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 남자친구를 봤을 때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책 고르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말이 좀 거북했거든요. 하지만 덕분에 더 좋은 수험서를 고르게 된 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친구와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저와 남자친구가 운명이긴 했는지 이후 저는 서점에 갈 때마다 몇 번이고 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기는 해도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몇 마디 나누게 되었고 나중에는 카페에서 차까지 마시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함께 책을 고르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훅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예쁘셔서 꼭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수험서를 고르고 계시길래 고등학생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고등학생으로 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절 너무 어리게 봐주신 거 아닌가요? 혹시 일부러 저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인걸요. 유정씨,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저랑 한번 만나보시지 않을래요? 저 유정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날 저는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고 흔쾌히 남자친구와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첫인상 그대로 부드럽고 순수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되고 얼마 안 되어 저는 남자친구가 서울대생인 걸 알게 되었어요. 무려 사수까지 해서 서울대 입학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수를 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까지 다녀오니 30대가 되어버려서 남자친구는 졸업 후 이렇다 할 경력도 없이 작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는 본인이 잘만 하면 몇 억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들었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초보 강사라 몇 안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학벌 이야기로 대화가 흘렀고 그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대학 나왔어? 그게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내가 고등학생 때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대학은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바로 일만 했어. 혹시 내가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해서 실망했어? 아니,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 솔직히 나는 자기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다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자기 한 사람은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나 서울대생이잖아. 내 대학이면 어디든 취직할 수 있을 테니까 자긴 걱정할 필요 없어. 자기야, 그 말 진심이야? 나 지금 너무 감동했어. 말이라도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고마워, 정말로. 남자친구의 말대로 남자친구는 서울대생이지만 솔직히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기에는 미래가 조금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본인의 미래도 불확실한 와중에 절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그런 마음이 정말 고맙고 예쁘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결혼 후에도 언제나 제 편에 서줄 것 같았고 든든하게 저를 지지해 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면 제가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남자친구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제가 벌어서 남자친구를 먹여 살려도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남자친구의 마음이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마음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기념일에 남자친구와 근사한 하루를 보내고자 조금 힘을 써서 아버지 호텔에 꽤 좋은 방을 예약하고 깜짝 파티를 위한 룸서비스도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호텔로 데려가자 남자친구가 엄청나게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기념일을 위해서 이렇게나 준비한 거야? 너무 감동이야. 근데 이 호텔 엄청 비싸지 않아? 여기 이 방만 해도 내 몇 개월치 월급 가격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호텔방을 예약했어? 혹시 무리한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첫 기념일이니까 내가 힘 좀 썼어. 무슨 힘? 그러지 말고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 자기 연인이잖아. 혹시라도 이 방 예약하느라 무리한 거라면 나도 돈 보태줄 테니까 숨기지 말고 말해줘. 남자친구는 제가 무리하게 돈을 쓴 게 아닌지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돌려서 말하려고 했지만 자꾸 캐묻는 남자친구를 더는 속일 수 없어서 결국 어느 정도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정말로 무리한 거 아니야. 사실 나 이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거든. 그래서 직원 할인을 받아서 조금 싸게 예약할 수 있었던 거야. 진짜야. 나 무리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야. 진짜? 아, 자기가 일하고 있다는 호텔이 여기였어? 난 또 혹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무리한 건가 싶어서 엄청나게 걱정했잖아.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안심했지? 그럼 오늘 자기랑 내 첫 기념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제 편하게 놀자. 사랑해, 자기야. 첫 기념일을 남자친구와 즐겁게 보낸 뒤 한동안 저와 남자친구의 대화 주제는 거의 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호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호텔은 규모가 커서 호텔리어 채용 기준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졸업도 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 호텔에 입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남자친구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연히 지인의 도움을 통해 입사했다는 식으로 대화를 무마하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아버지의 호텔이라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남자친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전부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이후부터는 제게 더 질문하지 않더군요. 저는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호텔로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이효정 씨 핸드폰 아닌가요? 네, 제가 이효정인데요. 누구신가요? 어머, 내가 맞게 걸었구나. 네가 이효정이니? 난 진수 엄마 되는 사람이야. 처음 듣는 목소리에서 제 남자친구 이름을 들으니 순간 긴장이 되더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다시 전화를 고쳐들고 받았어요. 어머,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다름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진수한테 들어보니 네가 금화호텔에서 근무한다는데 사실이니? 예, 맞아요, 어머니. 저 지금 거기서 호텔리어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 아우, 너무 잘 됐네. 내가 진수한테 들으니 거기 직원이면 뭐 직원 할인 같은 거 받아서 호텔을 싸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아니, 내가 이번에 개모임이 있는데 개모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호캉스를 가기로 했거든. 근데 사람이 많으니 호텔비가 만만치가 않네. 마침 진수가 말하기를 네가 호텔 직원이니 너한테 말하면 호텔을 좀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잖니. 어떻게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아, 그게 죄송해요, 어머님. 그건 제가 임의로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뭐? 아니, 내가 진수 엄마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니?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은 없는 거야? 내가 네 미래의 시어머니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날 홀대해도 되는 거야?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호텔 직원 할인을 해달라니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까지 하시면서 부탁하시니 해드릴 수 없다고 매정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딱 한 번만이라면 어떻게든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부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일개 직원에 불과하고 이런 연락은 너무 곤란하네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반값 이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한 번만 해드리면 되겠지 했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자꾸만 비슷한 부탁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전부 대동하고 저를 이용해 아버지의 호텔을 무료로 이용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정말 어떻게든 방법을 짜내어서 요구를 들어드렸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하신 부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몇 번 요구를 들어드리니 더 큰 부탁이 돌아오더군요. 전 너무 곤란한 나머지 남자친구에게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어머니께 말씀 좀 드리면 안 될까? 나 어머니 부탁 때문에 지금 너무 곤란해. 더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자꾸 나한테 전화하셔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니까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자기야.
자기 쓸 거 조금 아껴서 우리 엄마 부탁 들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너무 매몰차게 못 해드린다고 하지 말고 우리 엄마 부탁 좀 들어줘. 어차피 자기랑 나랑 결혼하면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는데 미리 모신다고 생각하면 좋잖아. 점수도 따고 말이야. 남자친구는 전혀 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서 곤란해도 꾹 참고 해드린 건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제가 절대 참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전보다 인원도 많은데 그 인원수대로 패키지 시설 이용권을 달라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 이번엔 정말 못 해드려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럼 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대체 뭐니? 참나,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네. 너 이 정도도 못 해줄 거면 당장 우리 진수랑 헤어져라.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툭하면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로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매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대로 해드렸던 거였어요. 하지만 더는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랑 진수 씨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진짜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는 이렇게 전화해서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전에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많이 해드렸잖아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더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다른 때는 다 해줘놓고 왜 이번엔 못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열심히 머리 굴리면 다 방법이 나오는 법이야. 고졸이라더니 그 정도 머리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말이지. 진수가 널 그렇게나 좋아해서 고졸이란 것도 다 봐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네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당장 해줘. 알겠어? 어머니, 저는요, 호텔에서 일하는 일개 직원일 뿐이에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만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 진수 씨랑 결혼 안 했고요. 제가 어머니 얼굴에 먹칠할 일도 없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어른한테 말대답이야? 어? 너 이렇게만 나오겠다 이거지?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내 아들이랑 결혼 못할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결혼 못하게 할 거라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노발대발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요구까지 들어드리면 나중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훤했으니까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게 오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전화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일이 끝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아예 호텔까지 찾아와 제 이름을 대며 저를 찾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일하는 중이라서 저를 찾으신다고 바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일을 다 끝낸 뒤에 찾아가면 꼭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넌 내가 부른 지가 언젠데 이렇게 늦게 오니? 너 오는 거 기다리다가 식사 때도 다 놓치고 말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호텔 레스토랑에서 공짜로 먹을 수 있게 좀 알아봐라. 어머니, 그렇게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그만해주세요. 저도 일하는 중이라 찾아오셔도 제가 바로 올 수가 없어요. 넌 해줄 수 없다는 게 아주 입에 붙었구나. 그냥 네가 해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니? 제가 요구사항을 들어드리지 못하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를 타박하고 혼을 내셨습니다. 저도 일하던 도중이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불러도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이후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자꾸 호텔로 찾아오셨고 그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참다 못한 저는 다시 남자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자기 어머니가 이제는 호텔로 찾아오셔서 날 자꾸만 불러대시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공짜로 식사하게 해달라고 하셔. 나 요즘 어머니 때문에 내 일을 못할 지경이야. 제발 자기가 좀 알려주면 안 돼? 에이, 자기야. 그 밥 한 끼 좀 사드리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 엄마가 자기가 호텔 직원이어서 너무 좋다는데 괜히 점수 깎는 행동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봐. 너무 힘들면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아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께서 자꾸 날 찾아와서 내가 일하는데 지장 생긴단 말이잖아.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들으니까 자기 올 때까지 그냥 호텔 카페테리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뭐가 지장이 생긴단 거야. 솔직히 엄마한테 잘 보이면 우리 결혼할 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지난번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자기 나랑 결혼 안 해도 좋다고 엄마 부탁 안 들어드렸다며. 나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뭐? 자기야,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내가 얼마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근데 어머니께서 자꾸 자기랑 결혼하는 걸로 무리한 부탁을 하시니까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할 뿐이었다고. 그래, 자기 마음은 알겠어. 근데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안 그래? 너랑 결혼하면 우리 엄마도 자기 가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어? 남자친구는 자꾸 자기 어머니 말만 듣고 제가 어머니 부탁을 전부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게다가 자꾸 저보고 어떻게든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하면서 제 말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와 마찰이 생겼지만 어디다 하소연할 것도 없고 답답하더라고요. 사업 때문에 매일 바쁘신 부모님께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저는 그냥 혼자 꾸역꾸역 참아가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속 호텔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제 학력을 가지고 저를 무시하고 깔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꾸 제 이름만 대면 호텔에서 이것저것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하신 건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다들 제가 호텔 공짜 이용 쿠폰인 줄 알더라고요. 저는 매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일일이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저를 일부러 괴롭히시려고 그러시나 생각도 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야, 무슨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엄마는 자기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야. 자기가 호텔 직원인 게 너무 좋은데 원체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둘이 있을 때는 속마음을 잘 표현 못 하신 것 뿐이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는 거지.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상대가 마음에 드는데 부끄럽다고 무시하며 깔보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도 저는 남자친구의 사랑 하나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한 걸 알게 되신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때부터 결혼을 전면 반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때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휘둘려 똑같이 저를 무시하시진 않을까 고민도 많았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어머니의 말씀에 많이 휘둘리시는 편이라 결혼해도 제 편이 되어주질 못할 것 같았어요. 연인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남편으론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자취방에 놀러왔을 때 그 마음이 완전 뒤집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집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참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방에 있었던 상태였고 저는 화장실에서 막 손을 닦고 나오던 찰나 우연히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 전화통화를 할 때 소리를 크게 틀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저한테도 통화 내용이 아주 똑똑히 잘 들린 거예요. 그런데 진수야, 너 정말 그 애가 좋은 거니?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면서 어디 여자가 걔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말투와 목소리에서 짙은 멸시가 느껴졌거든요.
크게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 손으로 잡고 다시 귀를 기울이자 이번에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유정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으면 뭐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말고 엄마가 선자리 받아온 게 몇 개 있는데 거기 나가봐라. 자고로 사람은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는 거야. 너한테 고줄밖에 안 되는 여자가 가당키나 하니? 너 이제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자꾸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 죽도 밥도 안 돼. 이런 건 엄마 말 들어야 하는 거다. 엄마, 제가 선을 왜 봐요? 저 지금 유정이 잘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손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번 예비 시어머니 편만 들던 남자친구가 제 일에 관해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다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미 제 마음속 결혼에 대한 고민은 다 녹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찌됐든 자기 여자를 지키기 위해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싶어 새삼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 결국 결혼을 하겠다는 거구나. 난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너 진수가 서울대생인 건 알고 있지? 장차 진수는 우리 집안에서 큰일을 도맡아 할 아이니까 결혼하면 네가 옆에서 확실하게 내조를 해야 한다. 내조는 꼭 학력이 높아야 잘하는 건 아니니까 고졸인 너도 잘할 순 있겠지? 그럼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말씀대로 사랑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건 학력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내조는 대학 나왔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고졸이긴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진수 씨 내조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시지 않게 제가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참 잘하는구나. 어디 네가 얼마나 말을 잘할지 두고 보자꾸나.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끝으로 저는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다음 남자친구도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희 부모님을 뵙게 되었죠. 그날 남자친구가 많이 긴장해서 로봇처럼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는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상견례 장소는 꼭 본인이 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와 제 부모님은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전달해주겠거니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는 남자친구를 통해 상견례 장소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정하신 상견례 장소가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호텔 레스토랑을 많이 좋아하셔서 그랬던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호텔은 레스토랑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했는데요. 늘 새롭고 고급스럽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로는 딱 맞았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긴장 없이 편안한 곳이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상견례 날짜가 다가와도 익숙한 장소에서 만날 걸 생각하니 엄청 긴장되진 않았어요. 왠지 별 탈 없이 잘 될 거라는 기분도 들었죠. 하지만 결국 그날 상견례 자리는 제가 평생 가장 후회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에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가니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부모님께서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인사를 드리는 순간 예비 시어머니께서 손을 휘휘 저어 저희 엄마의 말을 끊으시고는 본인 이야기부터 하시면서 엄마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그쪽이 얘 엄마인 거 보면 아는 건데 뭐 소개까지 할 필요 있나요? 얼른 앉기나 하시죠. 여보, 우리 이제 밥 좀 먹을 수 있겠네요. 아유,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느라 아주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었네. 약속한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했던 건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마치 우리 가족이 늦게 도착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상대가 인사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 자르고 무시를 하시다뇨. 너무 불쾌했고 무례도 이런 무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길래 조금은 참기로 했어요.
딱딱해진 표정으로 부모님께서도 자리에 앉으시고 저도 자리에 앉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유정이 어머니, 제가 뭐 좀 물어봐도 괜찮으실까요? 제가 유정이한테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말이죠. 사실 결혼이야 애들끼리 하는 거지만 어찌되었든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서로 어떤 집안인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예,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뭐든 물어보세요. 우선 두 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네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말이에요. 아, 그리고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유정이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두 분도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건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아무래도 자식은 부모를 따라가는 법이잖아요. 아, 혹시 기분 상하신 건 아니시죠? 결혼 전에 이런 부분은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말이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양친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하는 거야 할 순 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꼭 범죄자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 직업은 물론 어디 출신인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마치 어디에 하자라도 있는 것은 아닐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느낌까지 들어서 또 한 번 기분이 불쾌해졌죠. 처음에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물음에 차분히 대답해 주시다 점점 예민한 질문들을 들으시니 기분이 나빠 보이셨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에게 눈짓하며 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눈치를 줬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 그냥 자영업이시면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버셨을 것 같네요. 그래도 자식 교육엔 투자 좀 하시지 그랬어요. 교육은 투자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건데 말이죠. 그리고 받는 교육 수준에 따라 사람의 수준도 달라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유정이의 교육에 많이 투자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게 말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긴 하죠.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고졸이 뭐예요, 정말. 저기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도 널리고 널렸는데 얼마나 애 교육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우리 진수에게 처음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을 정도였어요.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서로 학력 따져보려고 만난 것도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학력 따져보려고 만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미찌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쪽은 고졸과 서울대생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고졸이면 똑같이 고졸이랑 결혼해야지 언강생심 어디 서울대생이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전 이 결혼 허락 못합니다. 사실 확실하게 거절하고 우리 아들이랑 제대로 끝내게 하려고 나온 거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솔직히 우리 집사람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고졸이랑 서울대생이 얼마나 차이가 큰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지 거의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자기 부모님 말씀 진짜야? 나랑 결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거절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 거 아니니까 진정해. 유정아, 우리 엄마 말씀 좀 끝까지 듣고 나서 이야기하자. 답답해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는 결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내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끼어드니? 아휴, 이래서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제 결혼이 깨지게 생겼는데 끼어들지 말라뇨.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 거세요? 단지 제 학력이 낮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래, 솔직히 학력뿐만 아니라 난 네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 일전에 내가 부탁한 것도 안 들어주고 뻗댄 것도 괘씸하고 말이야. 하지만 네가 성의를 보이면 내 아들과 결혼하는 걸 허락해 주려고 한다. 이 결혼에 드는 비용 전부랑 혼수 예단까지 너희 집에서 우리 요구대로 해온다면 결혼 허락하마. 괘씸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럼 제가 어머니 이름 내밀고 온 다른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반값에 객실 잡아주고 아침 조식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객실에 구비된 유료 음료나 음식들도 다 무료로 해준 건 다 뭔데요? 저요, 그때마다 고맙단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뭘 그렇게 못해드렸다고 결혼 비용이랑 혼수 예단을 우리 집에서 다 하라고 하세요. 자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자기도 이거 동의한 거야? 그게 자기야, 내가 엄마 이야기 듣고 생각해 봤거든. 엄마 말대로 나는 서울대생이어서 이후에 더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도 더 많이 벌겠지만 자기는 고졸이어서 이 호텔 직원 말고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힘들 거 아니야. 그럼 평생 내 돈으로 먹고 사는 건데 결혼 비용을 반씩하거나 하면 내가 너무 미치는 것 같더라고. 내 말 이해하지?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결혼하면 본인이 아깝다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치욕스러워서 양뺨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께서 무례하셔도 남자친구만큼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난 고졸이어서 여기 호텔 말곤 다른 곳에 취직도 못하고 돈도 못 벌 거란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냔 말이야? 어머, 얘가 지금 누구한테 언성을 높이는 거야? 겨우 이런 조건도 못 받아들일 거면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만 갈라서라.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사람 널리고 널렸어. 더는 참을 수가 없군요. 애들끼리 결혼하면 안싸돈이 되실 분이라 생각해서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더는 예의를 차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우리 유정이한테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 제가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화를 내세요? 혹시 제가 내건 조건이 너무 세서 그러세요? 그럼 이건 어때요? 오늘 여기 프라이빗 룸 예약한 비용이랑 이 호텔 레스토랑 코스 요리 비용 전부 다 그쪽에서 내면 아이들 결혼시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솔직히 못하죠? 애초에 이런 고급 호텔 와보기나 했나 몰라. 고졸인 것도 못마땅했는데 가난하기까지 하니 원. 부모라면 이런 결혼은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래요. 부모로서 나쁜 결혼 같다면 말리는 게 답이지요. 이해합니다. 아빠, 잠시만. 자기야, 나랑 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먼저 프로포즈도 했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저는 남자친구가 뭐라 한마디도 하길 바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어깨만 한번 으쓱하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더군요. 일전에 저를 두둔하고 지켜주려던 남자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기 엄마가 우리 집안과 저를 모욕하는데도 빤히 바라보기만 하니까 화가 나서 열이 올랐던 머리가 반대로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남자친구 얼굴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이미 화가 날 대로 나셨는지 얼음보다도 더 차가워진 얼굴로 시댁이 될 뻔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 그쪽 말대로 없던 이야기를 하죠. 저도 부모된 도리로 이런 결혼은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 결혼과 별개로 호텔 밥값은 제가 전부 내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호텔이 제 것이어서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예? 뭐라고요? 이 호텔이 누구 거라고요? 그리고 유정아, 나는 네가 가시밭길로 들어가는데 그냥 손 놓고 보낼 수는 없다. 이 결혼 나도 허락 못한다. 이제 그만 일어나자꾸나. 그래 유정아, 네 아빠 말 들어. 그리고 곧 코스 요리로 식사로 들어올 테니까 댁들은 드시고 가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자리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과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따라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을 자꾸 되물으면서 우리 부모님과 저를 붙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이 호텔이 정말 그쪽들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그런 이야기가 달라지지. 우리 이야기 좀 다시 합시다. 좀 앉아봐요, 다들. 이보세요. 아까 제대로 못 들으셨어요? 이 호텔 우리 아빠 건 맞아요. 왜요?
이 호텔이 우리 아빠 거라니까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어요? 서울대생인 아들 고졸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어지셨냐고요. 근데 어쩌죠? 이제는 제가 그쪽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사라져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이나 드시고 조속히 호텔에서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모님의 팔에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라이빗 룸에서 남자친구가 허둥지둥 나오면서 우리 가족의 앞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유정아, 잠시만.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까 우리 엄마 말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지. 우리 엄마가 뭐든 좀 철저하게 하시는 편이어서 그런 것뿐이야.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기분 풀어줘. 우리 잘 사랑하고 있었잖아. 그래. 우리 잘 사랑하고 있었지. 하지만 아까 자기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어. 우리는 서로 잘 사랑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만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정말 끔찍해. 고졸인 나는 사라져 줄 테니까 똑같은 서울대생이나 만나서 미치지 않는 결혼하길 바랄게. 나도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라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솔직히 너랑 나랑 학력 차이 나는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너 고등학교 졸업만 한 것도 맞고, 나는 나중에 더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고졸을 써주겠어. 근데 호텔 예약이 정말이야? 혹시 거짓말한 건 아니지? 왜 말을 안 했어? 그럼 우리 엄마도 저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저 자기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어. 난 내가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겠다는 자기 말에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데, 내가 이 호텔이 우리 아빠 거라고 말해야 자기랑 결혼할 수 있다면 그런 결혼 내가 사양이야. 자기의 사랑이 학력과 집안이 맞아야 받을 수 있는 사랑이면 난 그 사랑 받기 싫어. 이제 비켜줘. 유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엄마도 이번엔 생각이 달라지셨을 거야. 뭐?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내가 고졸이어도 상관없이 날 사랑한다던 넌 어디로 간 거니? 그리고 난 이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너랑 결혼 안 할 거라고. 저는 제게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뿌리쳤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저한테 매달리며 이야기 좀 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계속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몇 번이나 떼어내고 나서야 저는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속상해서 집에 돌아오는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데려와서 부모님 얼굴에 먹칠한 것도 너무 죄송하고 참을 수 없더라고요. 아빠, 엄마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으시고. 아니야. 네가 저런 사람들인 줄 알고 결혼하려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빠는 결혼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기운 없이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 된다고 하시고는 부모님께서는 제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절 위로해 주셨어요. 상견례 날 이후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제가 살던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자취하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호텔까지 찾아와 저를 찾아왔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몇 달 동안 쉬게 해주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쉬고 다시 직장에 복귀했을 땐 부모님께서 이미 전 남자친구가 더는 저를 찾아오지 못하게 조치를 해주셔서 그를 만날 일이 없었어요.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렇게 파혼 경험을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속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부모님께서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더라면 저는 아마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시달리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후 저는 아예 인간관계에 질려서 연애 생각도 접고 그저 차근히 아버지의 호텔을 물려받을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제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때마다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고 아직도 제가 슬픔 속에 빠져 있다는 게 느껴져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전 남자친구는 본인 어머니의 말대로 여러 사람과 선을 봤다고 합니다만 전부 결과가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자꾸 상대방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 성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제가 남자친구의 인생을 망쳤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남자친구의 인생을 망친 건 본인이신 걸 모르시는 걸까요? 저는 나쁜 경험을 해봤으니 앞으로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인연을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